네, 핀테크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핀테크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 핀테크 산업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금융생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세계 시장의 흐름이 그만큼 달라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이 핀테크 시장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승익 대표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지금 이제 P2P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핀테크 국내 현황이랑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P2P 금융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이승익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2P 금융 플랫폼 미드레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 P2P 금융협회 회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P2P 금융업 좀 생소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사실 제가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이제 핀테크가 뭐다, 이제 P2P 금융업이 뭐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산유수 시청자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핀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이제 뭐 학생들도 많다고 해서 제가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83년생이고요. 이제 뭐 2009년도에 이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이제라고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데에서 일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SK E&C에서 해외 플랜트 계약팀에서 계약하고 리스트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뜻이 있어서 P2P 금융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미드레이트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한국 P2P 금융협회라는 걸 설립을 해서 초대 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디즈니에서 인턴을 1년 동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을 하면서 이제 언어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약간의 좀 도정정신과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해외 나가서도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제가 그 인턴 최초로 우수 직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 좀 유명한 대학원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뭐 능력이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식 수준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학교도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SK E&C, 그러니까 SK 건설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SK 입사를 했을 때는 좀 뭔가 나를 내세워야 되겠다, 좀 내보이고 싶어서 그룹사 전체 동기회 회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일을 열심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 좋게 또 우수 직원으로 뽑혀서 그 당시에 이제 최창원 부회장한테 이제 상도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단 제가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좀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었던 게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때 당시 이제 유행했던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SK 내부에도 뭐 다양한 이제 모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좀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이제 P2P 금융업이라는 걸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코파운더 3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SK 출신들이에요. 근데 개발자는 이제 SK C&C에서 저랑 동기로 있던 분을 강제로 끌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로 있는 분은 제 SK 그 계약팀에 있던 후배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대기업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용기와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핀테크 산업이라는 좀 그런 새로운 물결에
그러니까 편승하는 게 이제 앞으로 내 미래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협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게 제가 핀테크 이제 P2P 금융업을 시작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핀테크라는 게 기존에 이제 국내에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관련 제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적인 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률 검토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의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이나 핀테크 업체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고민을 꼭 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좀 더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그러면 P2P 금융업이나 이제 핀테크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협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업체들도 편성을 하게 되고 해서 전체 22개사로 먼저 이제 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뭐 협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회장이 된 건 아니고요. 투표를 통해서 공정하게 제가 이제 회장으로서 선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P2P 업권 및 핀테크 산업 발전에 좀 많이 이제 이바지를 하고자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 핀테크 산업은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핀테크를 함으로써 내가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흐름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도전 때문에 이런 핀테커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들 요즘 뭐 많이 아시지만 이제 핀테크라는 거는 그 금융과 기술을 섞어 놓은 그런 합성어인데요. 뭐 많이 아시는 뭐 토스라는 이제 뭐 송금도 있고 뭐 다양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IT랑 결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라고 합니다. 근데 핀테크 기업은 모든 금융 분야가 아니고 특정 분야에 다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핀테크 업체들을 모으면 거의 모든 뭐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뭐 회사를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로 이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국 핀테크 업체 현황을 제가 대충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지급 결제 쪽도 있고 펀딩이나 대출 쪽,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데이터 인프라, 인터넷 은행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던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지급 결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펀딩하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는 P2P 금융 플랫폼이나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듯 지금 제가 굉장히 일부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국내의 핀테크 기업은 총 370여 개가 되고요. 거의 한 2만 5천 명 이상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핀테크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고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핀테크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사회가 좀 더 편하게 이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핀테크에도 이제 명과 암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핀테크라는 거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의 이제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국내는 이제 우수한 IT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지만 지하철 안에서도 모바일로 뭐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인터넷 속도도 세계적으로 뭐 빠른 수준에 지금 달해 있죠. 근데 이런 핀테크라는 거는 그런 IT나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그 국내 그 한국 핀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이제 국내에는 좀 많이 깔려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에 관해서 한국이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와 각종 그런 제도들이 이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없던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좀 편승하기 좀 어려운, 좀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이게 경직적으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이제 온라인 기반의 그런 환경에 맞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 P2P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없어서 그 대부업 자회사를 끼고 있어요. 근데 대부업 자회사를 끼고 있다 보니까 대부업법에 저촉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업법에는 계약서를 교부 시에 자필 기재를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자필 기재를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하고자 뭐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뭐 규제혁신위원회다, 뭐 신사업투자위원회다, 뭐 해서 저희를 많이 불러서 이렇게 규제를 좀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뭐 이게 지금 제가 뭐 암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이제 추세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너무 지금 좋은 환경으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영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핀테크에는 꼭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소셜과 기술과 데이터를 잘 융합해야 이게 진짜 진정한 핀테크 기업으로서 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셜은 저희 흔히 아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소셜 활동이 그런 소셜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수집할 것이냐 그거고, 그러니까 데이터는 여기서 말하는 건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 특정 데이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P2P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제 금융 정보라든지 아니면 금융 정보 외에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이런 좀 특정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기술은 당연히 IT 기업으로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융합이 돼서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아직 미드레이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드레이트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구조를 짜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핀테크가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냥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채널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다양한 이제 그 핸드폰이라든지 뭐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런 모바일 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이제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그런 걸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간편한 걸 원하게 되고, 그래서 고객 접점, 그러니까 고객과 접촉할 수 있는 접점들이 많아짐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비대면 거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은행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다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모바일 뱅킹을 이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렇듯이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영업정 방문하는 수치들이 지금 뭐 2005년도부터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수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이제 보통 이제 고객들이 직접 영업정을 방문해서 은행에서 뭐 하는 것보다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모바일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거기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P2P 금융 산업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신용정보시 이제 비대면 상태에서도 사람이 신용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산량이 거의 2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 패턴이라든지 소셜 데이터 같은 걸 많이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지 못해서 신용정보에 100% 반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유의미한 정보를 저희가 뽑아낸다면 신용평가를 할 때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평가했던 방식 외에 다양한 걸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생산량이 점점 늘어날수록 저희는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핀테크의 이제 기업들을 보면 지금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인터넷 은행이나 보험 담화, 이건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보험 담화라고 해서 각 보험사의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은 훨씬 더 쉽게 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얘기하는데요. 그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국내에서 이제 시작을 됨으로써 사실 미국보다 더 먼저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작됐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기존에 상장하지 못했던 좀 펀딩하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금 유치가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런 크라우딩 펀딩 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좌 이동 서비스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이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클릭 간편 결제. 저는 이거 굉장히 편한데 뭐 요즘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페이가 엠페이 뭐 삼성페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페이가 나오는데 버튼 뭐 제가 비밀번호나 계좌 이런 걸 카드나 등록을 해놓으면 버튼 하나만으로도 쉽게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카드를 찾아서 공인인증서를 찾고 막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면 아 이게 너무 힘들고 컴퓨터도 또 에러 나서 또 꺼지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진짜 뭐 버튼 하나 비밀번호 몇 자리만으로도 결제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핀테크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대충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뭐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핀테크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됨으로써 간편 송금, 뭐 간편 결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건 토스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앱 설치를 하신 분만 400만 건이 넘어요. 그리고 누적 송금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미. 그만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기존에 이제 금융권을 좀 이렇게 금융권이 하던 것들을 일반 스타트업들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핀테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계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권들과 블록체인 기반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뭐 해외 송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스위프트망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고요.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크라우딩 펀딩 같은 경우도 기존 진짜 투자를 받기 어렵거나 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들이 현재 거의 128억 원 이상의 펀딩을 성공해서 자금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미 27만 건의 비대면의 계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객들, 일반 고객들이 모르고 있지만 저희 생활에 핀테크는 점점점 이제 침투하고 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보면요, 이제 페이먼트나 이제 뭐 비트코인, 뭐 그다음에 개인 금융, 그다음 크라우드 펀딩, 랜딩 뭐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외 송금을 보내는 뭐 센트비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 금융 같은 경우에 핀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금융 상품이나 대출 상품이나 뭐 투자 상품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나한테 적합한 투자 상품인지 대출 상품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랜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P2P 금융 플랫폼을 얘기하거든요. 저희 미드레이트도 있지만 기존의 은행권, 제일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약간은 좀 더 낮은 금리로 P2P 금융업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결제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모바일 결제는 애플페이라든 구글 원래 삼성페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다양한 장점과 뭐 단점을 갖고는 있지만 이런 게 나옴으로써 생활이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해지고 빠르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송금 결제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뭐 실업페이, 토스 뭐 이런 것들이 뭐 흔한 예로 뭐 같이 이제 친구들끼리 밥을 먹었는데 돈을 뭐 나눠서 내기로 했다면 한 사람이 내고 뭐 토스를 통해서 돈을 보내고 이게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뭐 기존에는 아 내가 나중에 입금해줄게 해서 집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찾고 그 다음에 뭐 보안카드나 OPT 카드를 찾아가지고 송금 보내고 막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지금은 자기 계좌만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단 몇 초 만에 전화번호로서 친구한테 돈을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잉크나 이제 와디즈 같은 업체가 있는데 뭐 초기에는 그냥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영화 같은 것들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그 영화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그런 형태로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기존에 이제 투자사를 유치하지 못했던 아니면 그 조금 예산이 적었던 이런 영화사들이 좀 더 작품 활동을 하는데 많이 도움도 되고 그로 인해서 일반 개인들도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P2P 금융은 뭐 A%라든지 저희 미드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금융권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한국 핀테크가 뭔지, 한국 핀테크 현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핀테크 시장 동향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성장 저금리 기조를 이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금융과 정보 기술을 결합해서 그런 활용을 하는 그런 핀테크 산업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 그 예상 수치인데요. 이렇게 핀테크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모바일 결제 한 가지 핀테크 산업 중에 한 가지인 모바일 결제를 예를 들면 연평균 증가율 60%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하는 투자액도 올해 2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적으로 관심도 많고 이제 성장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게 2016년 로아 컨설팅 자료인데요. 그 50개 유니콘 기업 중에,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면 기업 가치가 이제 뭐 10억 달러 이상 가치를 가진 업체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50개 유니콘 기업 중에 25개가 이제 핀테크 기업이고요. 그 중에 11개가 제가 하고 있는 P2P 금융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도 핀테크 산업과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P2P 금융업들이 좀 굉장히 빨리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제 그 저기 25개 핀테크 기업 안에 한국 핀테크 기업은 하나도 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1개 P2P 금융 플랫폼 중에 한국의 P2P 금융 플랫폼사는 껴있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성장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나 뭐 그런 관련 규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면서, 제가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그 다양한 규제들을 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예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P2P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한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P2P 금융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여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회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신행위라고 한다면 뭐 대출을 나가려면 뭐 대부업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 뭐 이런 환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P2P 금융 플랫폼 법인이 따로 있고요. 100% 자회사로 P2P 금융 플랫폼을 하기 위한 P2P 금융 플랫폼의 대부 자회사가 같이 딸려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대부업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부업체들은 고금리로 대출을 해줬다면 사실 저희는 굉장히 중금리로 좀 싼 이자로서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대부업체를 갖고 있으니까, 아, 여기도 말로만 싼 이자 주고 뭐 미드레이트, 그 말로만 중금리고 뭐 고금리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대출 받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 P2P 금융 플랫폼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뭐 기존의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을 쓰시던 분들이 만약에 P2P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안대출을 하시고 금융생활을 하시면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제일금융권으로서 이제 편승할 수 있는 그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갖고 있고요. 또 대부업 자회사를 갖고 있음으로써 대부업법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P2P 금융 플랫폼에 관련된 법은 없지만 대부업을 갖고 있으면 대부업법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P2P 금융업이랑 대부업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거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보여져요. 뭐 흔한 예로 7월 25일 날 대부업법 시행령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엔 총자산 한도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자산도 120억에 뭐 대출 잔액이 50억 이상이면 그 자기 자본의 10배 이상만 대출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 규제는 대부업에는 딱 맞아요. 왜냐면 내가 돈이 그 정도 없으면 빌려주지 마라, 더 이상. 그거 되게 맞거든요. 근데 P2P 금융 플랫폼은 우리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그걸 대출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대출 채권은
그 P2P 금융 플랫폼 자회사인 대부업체의 자산으로 잡혀요. 그러면 저희도 10배 레버리지 규제를 받아서 그 이상은 대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이제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로서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P2P에는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P2P 금융업체들이 좀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P2P 금융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P2P 금융업들은 이제 중금리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P2P 금융업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중금리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시장을 활성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는 이제 그 과도하게 신용 불량률 대비 이자가 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제일 밑에 게 이제 불량률이거든요. 이게 그 나이스 신용정보 그 신용 등급 기준으로 4등급이면 불량률이 0.74% 정도 됩니다. 근데 불량률은 0.74%인데 제일 윗게 이제 대부업 금리예요. 34.9%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그런 물론 이제 그 리스크도 반영을 했지만 다양한 비용들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자가 산정돼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은 과도한 금리를 이제 취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은행권 신용대출의 70%가 신용등급 70%가 그 중신용등급인데 그 중신용등급자들이 과도하게 이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P2P 금융업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저희가 이제 중금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중금리가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사익돌 대출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포문을 저희 P2P 금융업이 먼저 열었다라는 그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P2P 금융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이제 지속됨으로써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할 곳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기준금리가 지금 2016년에 1.25%거든요. 기준금리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예금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낮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예금금리가 뭐 평균 예금금리나 뭐 1.5% 정도 되고 코스피 지수가 0.5% 1년 동안 상승을 했고요. 뭐 ELS 같은 경우는 4%, 로버드 어드바이저로 했을 때는 3.3%를 가져 있는데 지금 현재 P2P 금융 플랫폼사들의 평균 금리는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 된 거죠. 지금 일단 P2P 금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P2P 금융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P2P 금융업들이 지금 현재의 형태로서 이제 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1930억이 됐고 이제 저희 2016년 말에는 4천억을 누적 대출이 4천억이 넘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P2P 투자에 대해서 저희 미드레이트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P2P 금융은 이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대출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출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저희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를 합니다. 뭐 기존의 금융권에서 갖고 있는 금융 데이터도 당연히 가지고 오고요. 그 외에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뭐 약관을 어떻게 읽는지,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읽는데 어떻게 걸렸는지, 플러스 뭐 소셜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신용평가를 한 거를 가지고 금리가 자동으로 산정이 되게 되고 그럼 그 금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을 만들면 그거를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차입자가 빌려간 대출 금리가 투자자가 가져가는 투자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그 수익과 그 대출자에 대한 그 비식별 정보, 그러니까 그 대출자를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올려놓게 되면 그걸 보고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대출자는 한 명이지만 투자자는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대출자 여러 명에 투자자도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환경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P2P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는 금리 절벽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 카드사, 캐피탈사 그 사이에
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중신용자들이 과도한 금리를 내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1금융권만 해도 한 5%대의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면 저축은행만 가도 20%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15% 후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자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이자를 내고 이제 그 금융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P2P 금융업이 중금리 시장을 이제 만들면서 10%대에서 뭐 15%대 안쪽에 좀 중금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P2P 업체들이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이제 낮추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축은행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 영업도 해야 되고 그럼 영업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 이제 P2P 금융업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P2P 금융업은 이제 100% 온라인 거래를 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금을 직접 매칭함으로써 자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 매칭이라고 한다면 뭐 1대1로 직접 매칭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기존에 이제 은행들이 하던 뭐 예금을 받아서 돈을 갖고 있다가 어디다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복잡한 구조들을 굉장히 단순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본 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심사 기술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들여야 되는 그런 시간적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적으로 자동 투자 시스템이나 다양한 이제 IT 기술로서 그런 이제 비용 구조를 낮추는 그리고 고객들을 좀 더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그 미드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미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그런 이제 원금 손실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를 좀 만들고자 다양한 장치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뿐만 아니라 P2P 금융업체들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다 원금을 손실하지 않게끔 뭐 충당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분산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한 곳에 10만 원을 투자해서 그게 이제 연체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다 보지 않게끔 10만 원을 뭐 만 원씩 쪼개서 넣을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P2P 금융업에 저희 이제 미드레이트 엄브렐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이제 미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P2P 금융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합니다. 원금 보장이 일단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투자 상품에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펀드를 들어도 원금을 손실을 볼 수 있고 주식을 해도 원금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P2P 금융 플랫폼도 이제 원금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미드레이트 엄브렐러를 이용해서 저희가 뭐 50%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채권 보장을 해주려고 일종의 보험 상품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고 다양한 P2P 업체들이 하고 있고 뭐 영국이나 미국 업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 투자자들이 유입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대출자들한테 내보낼 수 있는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으면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높은 금리를 이제 원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대출자들은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안전장치를 만듦으로써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드레이트 엄브렐러 같은 그런 보험 뭐 충당금 제도 같은 거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구성할 수 있게끔 이제 자동 분산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특정 금리 때 뭐 5%에서 10%까지만 투자를 자동으로 하고 싶다. 그럼 그 세팅을 딱 해놓으면 제가 굳이 들어와서 어떤 상품을 보고 뭘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투자되고 상한이 되면 또 다시 자동으로 투자되고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 기간만큼 내 돈이 막 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고 그것마저 세팅하기 귀찮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 가지 세트를 만들어놨어요. 뭐 안전 투자, 균형 투자, 뭐 공격형 투자해서 안전 투자는 진짜 안전한 채권들 대신 금리가 좀 낮겠고 뭐 균형 투자는 뭐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공격형 투자는 약간 좀 금리는 높지만 리스크가 아무래도 안전한 상품보다는 조금 높은 뭐 이렇게 자동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부분 상품들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대출 그러니까 차입자가 돈을 빌려가면 100만 원을 빌려가면 매달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합니다. 그럼 그 돈을 저희는 자동으로 그 투자하신 분들한테 뿌려줘요. 그러면 이런 자동 투자 시스템을 선택해 놓으신 분들은 들어온 돈이 다시 자동으로 재투자가 됩니다. 계속 순환이 돼요. 그러면 복리 효과를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투자 상품보다 투자자들은 높은 금리를 가져갈 수 있고 차입자들은 좀 이제 중금리대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좀 낮은 금리로서 대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P2P 금융 플랫폼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안전한 장치들과 다양한 기술력을 녹임으로써 되게 편리하고 간편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P2P 금융업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미드레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한국 P2P 금융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그 P2P 금융협회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보도자료도 뭐 여러 번 내고 뭐 알리고는 있는데 P2P 금융협회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P2P 금융업도 모르는데 협회는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협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해외 사례를 보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미국의 랜딩 클럽 사태라든지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부실 사태라든지 P2P 금융업들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아직 성장하는 그 단계에 있는 P2P 금융 업체들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몰락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를 구성해서 진짜 부실을 저지르는 불량을 저지르는 그런 업체들과 건전하게 그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구분짓자라고 해서 뭐 다양한 그런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협회 내에서. 그래서 한 예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윤리경영 서약식을 하고 보지자를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상품을 잘못 구성해서 연체나 부실이 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업체 대표들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말자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윤리경영 서약식이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업계 최초로 금융권 오픈 API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이제 P2P 금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 API도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이제 오픈 API를 개발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끔 이제 그렇게 나온 이제 핀테크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이제 저희 업체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픈 API가 튀어나와서 오픈 API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스라는 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 전화번호를 눌러가지고 쉽게 송금을 보내고. 근데 이 토스라는 기업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거의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어떤 사람은 뭐 NH농협은행을 쓰고 어떤 사람은 우리은행을 쓰고 어떤 사람은 KB를 쓰잖아요. 그거를 돈을 거기서 빼서 옮기려면 모든 은행이 다 계약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그 은행과 각각 계약하기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행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침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편리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잘 계약도 어려웠었죠. 근데 이 오픈 API가 나오면서 토스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3개월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핀테크 업을 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국내 법도 이제 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파지티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지티브 법이라는 건 뭐냐면 너네 이런 것만 해. 그 외에는 다 불법이야.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 적어도 저희 이제 P2P 금융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법을 적용받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P2P 금융 플랫폼에 대한 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제도가 존재하진 않지만 지금 저희가 영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다는 거죠. 이제 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버브에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는 일단 해봐.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규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이게 얘기를 좀 더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저희 회사 소개나 이제 핀테크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거 좀 간략했나요? 좀 길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청소년 뉴스라는 프로그램에 사실 저희 마케터도 출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태영이라는 마케터도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핀테커로서 그러니까 뭐 저희 직원은 이제 마케터로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핀테커로서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앞에 내용들은 이제 뭐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제 뭐 최초의 펭귄이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펭귄들은 사냥하기 위해서 바다를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제 한 펭귄이 뛰어들면 다 같이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라우딩 펀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되게 하고 싶었지만 나서지를 못했어요. 나서지 못했는데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지금 이런 공부도 하고 이제 일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에 도전을 한다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와서 앞으로 물론 이 핀테크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저도 얼마만큼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도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의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최초의 펭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핀테크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태동기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하루에 뭐 수십 통의 전화가 와요. P2P 금융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늦지 않았나요? 그리고 핀테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미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P2P 금융 플랫폼을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제가 먼저 선두 업체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선두 업체랑 후발주자의 그 갭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존 금융권 대비 보면 진짜 뭐 한 달 새, 두 달 새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나 이제 세계 경제는 좀 더 빠르게 더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태동기이자 가독이고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 높은 파도를 타고 좀 더 멀리 가라. 낮은 파도가 아닌 보다 높은 파도를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핀테크에 관한 강연은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또 핀테크 중에서 이 P2P 분야는 또 참 새롭네요. 언제 들어도 핀테크 분야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요. 아까 유니콘에 포함된 그 25개 기업 중에서 11개 기업이 P2P 관련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엔 또 한국 기업은 없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에 관한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얻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좀 데이터를 모으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뭐 세계 이제 다른 P2P 업체들이 다 같은 형태로서 운영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한 예로 스칸나비아, 제 이름이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의 이제 P2P 금융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4가지 질문으로서 그 사람이 신용 평가를 하는데 그 불량률을 3%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국내 P2P 업체들은 그런 데이터가 아직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국내에는 금융 신용 정보라는 게 굉장히 잘 정리가 돼 그렇죠. 있어요. 예. 기존에. 왜냐하면 뭐 중국에 지나가던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 정보가 얼마나 쌓여있냐 물어보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국내는 예를 들어서 신용 조회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카드를 몇 장 갖고 있고 책 카드를 몇 개 갖고 있고 카드 한도가 얼마가 되며 기존의 대출액이 얼마 있는지 전부 다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걸 베이스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DB를 쌓고 이게 얼마나 또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지로 평가한 거에 따라서 약간 좀 머신러닝 기법을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심사 기술이 점점 발전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적다고 해서 뭐 심사 기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은행에서 제시하는 모델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혹시 20, 30대가 좀 투자할 만한 상품도 있을까요? 뭐 P2P 금융 플랫폼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상품, 네. 그다음에 동산 담보,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같은 걸 맡겨놓고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개인 신용 대출 상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사가 다 같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10,000원에서 100,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20, 30대 만약에 그 용돈이나 이제 급여가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짜리 투자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10,000원을 투자해서 10%의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15%의 이자를 가져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금액은 굉장히 작겠지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을 적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도 좀 많은 수익을 많진 않겠지만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자율에 맞춰서 이게 상품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비율에 따라서 그 가져가는 수익은 다르겠지만 똑같이 10% 상품이면 10,000원을 투자했건 100,000원을 투자했건 100,000원을 투자했건 10%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상품의 투자한 금액의 10%. 네. 은행보다는 훨씬 금리가 높은 그렇죠. 네, 투자.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뭐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지금 이게 비영업 대금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27.5%를 떼요. 이자 수익의 27.5%를 떼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은행에 뭐 적금이나 예금을 넣게 되면 15%대 이제 이자를 떼긴 떼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떼요. 근데 이거는 좀 더 많이 뗀다. 그래서 왜냐면 아직까지 기존에 이제 P2P 금융업이 없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부업에서 준하는 그런 세금을 떼게 돼서 이게 좀 낮아지면 뭐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대출자는 좀 더 낮은 금리를 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마 조성될 것 같습니다. 좀 이 저금리, 네. 저성장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른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고금리 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대요. 고금리 시대로 성장할 수 있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고금리로 이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예전에는 뭐 브릭스다 뭐 해가지고 이제 막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하면서 뭐 금리를 막 높게 주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계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이제 뭐 인터넷이랑 이런 게 발전함으로써 뭐 무역도 되게 자유로워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금리대가 점점 낮아지고 그런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는 은행 금리가 15%대만 막 이렇게 가긴 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 15%대의 금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네. 투자 상품들을 좀 이용하는 방법으로 네. 금리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뭐 그러니까 금리를 높일 수도 있지만 뭐 투자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게끔 네. 하든지, 아니면 뭐 간편하게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이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반 그런 핀테크 기업
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을 활용하는 소비자들도 좀 이제 내가 굳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이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뭐 이자를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P2P 금융업도 마찬가지고 뭐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것도 기존에는 제가 고민해서 이 주식 상품 괜찮을까 아니면 이 투자 상품 괜찮을까 고민을 했다면 로봇 어드바이저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자산 관리해주고 굴러가고. 그러니까 이자가 꼭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이게 사실은 그래도 아직은 좀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이 P2P 업계에 좀 들어가고자 하는 핀테크 업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좀 어떤 전망을 보고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뛰쳐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렇죠. 핀테크 업체에 이제 몸을 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존 분들은 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핀테크 업을 영업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시장 포화가 되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제 핀테크 기업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도 이제 인턴이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제 인턴이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장점이 기존의 대기업과는 다르게 빠르고 유연하게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기술도 바꾸기도 하고 뭐 운영 형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스럽게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뭐 밟아야 되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직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한다면 핀테크 기업들은 되게 유연하게 뭐 자유스럽게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업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저희 미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시에 출근을 해도 되고요. 뭐 11시에 출근을 해도 되고, 다만 이제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하는 거를 준영하는데 꼭 그거를 회사에 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요즘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태블릿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하니까 뭐 카페에 가서 일하는 직원도 있고요. 심지어 저희 뭐 얼마 전에 청소년실에 나와서 이제 강연을 했던 마케터 유태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사무실에서 본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강연하러도 다니지만 카페에 앉아서 작업을 해서 뭐 요즘에 협업 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슬랙이라든지 뭐 잔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꼭 굳이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유스럽게 근무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자유로운 환경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손을 놓고 있기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채용 면접을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중점적으로 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져 버리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저희 나름대로 그 질문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실패한 사례. 뭐 조금 뭐 있지만 그래도 그분도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주면서 나름대로 이제 핀테크 기업에 적응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 적응을 해서 지금은 되게 굉장히 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창의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대로 스타트업들이 운영하게 되면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P2P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들어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P2P 강연 이어가신다고 하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